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닉슨 쇼크와 그 이후 세계를 지배하게 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실체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린 알든의 역작 브로큰 머니를 관통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하나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백미이자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기괴하고도 매혹적인 금융의 심장부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바로 제12장 유로달러 시장 국경 없는 돈의 팽창입니다. 이 장은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돈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기만적이며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허상에 가까운 장부상의 숫자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유로달러라는 단어를 처음 들으시면 대부분 유럽에서 쓰이는 유로화와 미국 달러의 환율을 생각하시거나 유럽에서 발행된 특별한 달러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유로달러의 진짜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유로달러에서 유로라는 첩두사는 단순히 유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영토 밖에 존재한다는 의미인 여계를 뜻합니다. 즉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 관할권 밖에 존재하는 모든 미국 달러 예금과 대출을 통틀어 유로달러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하고 통제 불가능한 그림자 금융시장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살펴보면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대 냉전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은 자신들이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벌어들인 엄청난 양의 미국 달러를 미국 내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언제든 자신들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련은 자신들의 달러를 미국이 아닌 유럽, 특히 영국의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은행들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공산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런던의 달러를 맡기면서 시작된 이 기묘한 현상은 곧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영원히 뒤바꿔 놓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수에즈 운하 사태를 겪으며 대영 제국의 위상을 잃고 파운드화의 붕괴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영국 은행가들은 소련이 맡긴 달러를 보며 천재적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규제가 심한 미국 밖에서 이 달러를 활용해 전 세계를 상대로 대출과 금융 거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경 없는 통화 통제 불능의 그림자 화폐인 유로달러 시장의 탄생입니다. 이 유로달러 시스템은 19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며 폭발적으로 팽창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조차 자국 내에 엄격한 지급준비율 규제와 금리, 상한선 규제인 레귤레이션 Q를 피하기 위해 런던과 카리브해의 조세회 피처 등의 지점을 세우고 엄청난 규모의 달러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린 알든은 이 현상을 돈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진화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묘사합니다. 과거의 돈은 국가가 찍어내고 통제하는 물리적 실체였지만 유로달러 시장에서 돈은 은행과 은행 사이의 컴퓨터 서버에 기록되는 순수한 장부상의 숫자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본질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 내에서 연준의 통제를 받는 은행들은 고객이 100달러를 예금하면 일정 비율의 지급준비금을 연준에 예치해야 합니다. 무한정 돈을 불릴 수 없도록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로달러 시장에는 중앙은행도 없고 지급준비금 규제도 없으며 최후의 보루가 되어줄 구제금융기관도 없습니다. 런던의 은행은 100달러가 들어오면 이를 담보로 100달러를 대출해주고 그 대출금을 받은 다른 은행이 다시 100달러를 대출해주는 식의 무한 연쇄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재담보화와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가 아무런 제어 장치 없이 극단적으로 팽창한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일찍이 이 유로달러 시장이 가진 마법 같은 통화 승수 효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펜 놀림 몇 번만으로 수백억 달러의 돈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이 시스템이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부채 팽창의 핵심 엔진이라고 간파했습니다. 실제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퇴환 정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유로달러 시장의 팽창이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실제금의 양보다 유럽의 장부상에서 팽창한 달러의 양이 수십 배나 많아졌고, 결국 이 거대한 그림자 달러들의 금 교환 요구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무역의 대부분은 이 유로달러 시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대기업이 중동에서 원유를 사오거나 남미에서 광물을 수입할 때 쓰이는 달러는 미국 연준이 찍어낸 물리적인 달러가 아닙니다. 그것은 런던이나 싱가포르의 글로벌 대형은행 장부상에 존재하는 유로달러 신용입니다. 전 세계가 유로달러라는 거대한 신용 장부 위에 올라타 아슬아슬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날드는 12장에서 이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을 경고합니다. 이 거대한 장부는 모두가 빚을 잘 갚고 서로를 신뢰할 때만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어느 한 곳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해 누군가 달러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고 은행들이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면 이 거대한 빚의 피라미드는 순식간에 붕괴의 위협에 직면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 유로달러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한 연쇄 붕괴를 일으키는지 목격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대표되는 2008년의 위기는 단순한 미국 내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유로달러 시장의 거대한 뱅크런이었습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던 달러 신용을 걷어들이고 진짜 미국 달러 실물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유로달러 시장의 달러 유동성이 완전히 말라버린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파생 상품과 고도로 레버리지된 그림자 금융을 두고 금융 대량살 상무기라고 칭했습니다. 유로달러 시장이 바로 그 대량살 상무기의 거대한 무기고였던 셈입니다. 당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춰서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역사상 유례없는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통화 스와프라는 이름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중앙은행들에게 무제한으로 진짜 달러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연준이 자국 경제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유로달러 시장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이 과정을 장기 부채 사이클의 폭발 단계로 해석하며 부채를 빚으로 덮는 미봉책은 결국 화폐 가치의 필연적인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리날든이 2장에서 독자들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통찰은 통제되지 않는 불투명한 장부의 위험성입니다. 유로달러 시장은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심지어 미국 정부나 국제결제은행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어떤 은행이 누구에게 얼마나 돈을 빌려주었고 그 담보가 몇 번이나 중복 사용되었는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원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폐쇄적이고 사적인 은행 간의 장부들만이 거미줄처럼 얽혀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수많은 금융 천재들과 기술 선구자들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열광하는지 그 거대한 필연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놓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블록인 제네시스 블록에 새겨진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이라는 문구는 바로 이 불투명하고 무책임한 기존 장부 시스템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유로달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국경이 없는 돈입니다. 특정 국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나 가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점은 바로 장부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에 있습니다. 유로달러는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밀실에서 임의로 팽창시킬 수 있는 빚과 신뢰의 장부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수학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누구도 무단으로 가짜 비트코인을 장부에 추가하거나 재담보할 수 없는 진실의 장부입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 화폐의 핵심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신뢰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로달러 시장은 은행이 지급을 이행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뱅크런과 금융위기라는 이름으로 그 신뢰가 얼마나 쉽게 부서지는지 증명해 왔습니다. 비트코인 철학을 대변하는 가장 유명한 명언인 믿지 말고 검증하라는 이 불투명한 빚의 제국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대안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누구나 노드를 운영하여 전체 장부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모든 코인의 이동과 총공 금량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역시 분산 원장 기술이 가져올 금융의 혁신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특히 유로달러 같은 역의 시장에서는 자본이 거대한 블랙박스 안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분산 금융 시스템, 즉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모든 대출과 담보 비율 청산 과정이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코드로 작성된 규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밀실에서의 구제금융이나 혜택받은 자들의 자본 빼돌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유로달러 시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에게 눈부신 글로벌 경제 성장과 무역의 확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달러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흐르면서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의 공장이 세워지고 전 세계가 하나의 공급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린 알드는 제12장의 결론을 통해 이제 그 시스템이 수명을 다하고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했음을 냉정하게 선언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달러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런던과 싱가포르, 홍콩과 신흥국의 장부에 기록된 유로달러 부채의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이것은 달러의 무기화와 맞물려 글로벌 경제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 하나에 전 세계 80억 인구의 생존과 국가의 명운이 요동치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탁월한 암호화폐 농객이 나서 헤이즈는 현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신용을 기반으로 한 거대한 폰지 사기에 비유하며 이 시스템의 최종 붕괴는 이미 정해진 미래라고 단언합니다. 유로달러 시장의 팽창은 끝없는 부채의 증가를 요구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빚을 받아줄 안전한 피난처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서 헤이즈를 비롯한 수많은 거시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 패권의 약화와 함께 인류가 금과 비트코인 같은 국가 외적인 중립 자산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들에게 유로달러 부채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할 때마다 달러로 갚아야 하는 빚의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린 알드는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가와 개인을 억압적인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인권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자국 화폐의 폭락과 유로달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는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말에 돈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아트 머니의 끝없는 타락을 방어할 최적의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 같은 거장들 역시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거대한 유동성의 거품을 경계하며 새로운 자산의 탄생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본질은 결국 화폐 시스템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브로큰 머니 12장을 통해 유로달러 시장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제국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돈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를 인질로 잡고 팽창해 왔는지, 그 불투명하고 억압적인 장부의 실태를 보았습니다. 은행가들의 밀실에서 무한히 증식하는 이 가상의 달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조용히 훔쳐가고 부의 불평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라 한 사회의 에너지이자 약속입니다. 유로달러 시스템은 그 약속을 장부 조작과 무한한 빚으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억압과 불투명성에 맞서 기술적인 해방을 이루어냈습니다. 중앙 집권화된 거대한 장부의 시대가 저물고 분산되고 투명하며 수학으로 검증되는 새로운 화폐의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도래했습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은행과 정부의 장부 위에 자신의 자산을 위탁했다면 미래의 부를 지킬 사람들은 오직 스스로 증명하고 소유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원장 위로 자신의 자산을 이동시킬 것입니다. 유로달러의 환상에서 깨어나 돈의 진정한 본질을 탐구하는 자만이 다가오는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가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졌기를 바랍니다.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었으나 결국 부채의 장벽에 갇혀버린 유로달러의 역사를 잊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이 거대한 부채의 늪이 어떻게 장기 부채 사이클의 폭발로 이어지는지,
제13장에서 더욱 예리하고 깊이 있는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통찰력으로 여러분만의 견고한 투자의 성벽을 쌓아 올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